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시대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정재흥 센터장님께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진핑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치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미국과 갈등이 중국 내부 정치 또 경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7년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을 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계가 하나의 큰 전환점이 일어났다고. 그거는 잘 알다시피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고도 성장을 했었고, 그 당시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좀 우호적인 관계였죠. 중국이 제조업 공장으로 이렇게 부각을 했는데, 사실상 트럼프 1기부터 이제는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성장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중 간의 본격적인 갈등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무역전, 관세 전쟁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미국이 강하게 추진했던 게 이제 화웨이에 대한 압박, 반도체 수출 규제, 주로 이제 기술 제재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홍콩 대만 이슈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이제 전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중국이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이 새로운 대미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국제 질서라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간단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사회나 경제에 이제 미친 영향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중국 내부에 잘 알다시피 개혁 개방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면서 빈부의 격차도 확대됐고, 도농 간의 격차, 그러다 보니까 공동 부유론이라든지 국유 기업을 좀 중심으로 또 민간 기업은 좀 억제하는, 그리고 애국주의와 자립 경제를 좀 강조하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제 내수 중심의 정치 경제 이런 포인트로 저는 좀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이 좀 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중국이 그걸 통해서 과학기술의 어떤 자립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쌍순환 경제죠.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박사님, 우리가 중국을 오랫동안 또 주제도 하면서 중국을 보면 중국이 그 차를 추월할 때 그냥 정상적으로 길을 가다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아서 추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다오 차오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의 의미, 또 그 전략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벌 산업 구조에 영향을 어떤 것들을 미쳤는지 삼성 차이나에서 오랫동안 사실 실제 실물 경제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좀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이 하고 있는 이제 코나 추월 전략, 차오처라고 하는 전략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직선 주로에서는 추월하기 힘들지만 코너 구간에서 추월해서 우리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산업에서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추월하기 힘든 부분이 바뀌었을 때 추월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이 아날로그 TV 시대에서 우리가 소니를 영원히 추월할 수 없는 경쟁자로 봤는데 디지털 시대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추월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보면 노키아가 또 넘사벽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추월했던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전략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제 옛날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한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기술한 정책을 하는 거는 시장 줄게 기술 다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성과를 못 봤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전기차 시대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벌써 올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게 중국 국무원에서 신에너지차 발전 계획을 해서 그 당시 때 2020년에서 한 10년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육성 결과가 지금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1,200만 대 정도 전기차를 팔아서 전 세계 판매의 한 60%가 되고 지금 이제 BYD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 이 부분도 전 세계 40~50%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코너 추월 전략에 중국이 성공해 보여지고 그 외에도 뭐 화웨이가 리지 4G에서 못했던 그런 경쟁 우위를 5G가 되면서 이제 추월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태양광,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또 중국이 했던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전략의 이제 일환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AI 시대도 중국이 충분히 이제 이런 전략을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나올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중국의 어떤 그런 이 전략들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한국의 산업들이 많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한국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게 추월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가 특정 신사업에서는 오히려 미국 기업이나 또 다른 산업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패권 전쟁 얘기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올해 초에 뭐 춘절 연휴 때 딥식 쇼크가 있었어요. 저사양 칩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중국이 딥식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딥식을 출시한 시점이 저는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요. 대이동, 춘절 연휴에 맞춰서 중국에서 시장이 쉬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장이 계속 열려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빵 터뜨려서 글로벌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설날 민심 하지만 춘절 민심에 중국인들한테는 그동안 상당히 좀 트럼프 2.0 출범 이후에 좀 위축되고 있는 추세에서 대반전을 일으켜내고 사실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 그 주석이 또 하나의 어떤 제2의 중국몽 같은 것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기가 매우 드라마틱했죠.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확 업시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1월 20일이거든요. 트럼프 취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창 총리가 만났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려진 그림 안에 대외적으로 매우 짜여진 스토리 속에 진행되는 거다. 라고 보여지고 딥시크에 매몰되기보다는 제2, 제3의 딥시크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했냐면 네 가지입니다. 정부가 플레이어 했어요. 심판이 아닌 거고 그냥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선수로 뛰었다. 규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중국 규제 많은 나라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중국식 규제라는 게 있죠. 발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문제 해결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식 규제라는 게 일단 발전을 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두 번째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죠. 이 자금이 정부의 정책을 방향을 하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키워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인재죠. 인재인데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고 거의 AI 관련 전공들이 2019년도부터 생깁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 해서 한 6, 7년 동안 중국의 AI 전공 관련 학과가 몇 개 대학이 있을 것 같습니까? 532개 대학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딥시크가 이 생태계가 532개 대학에 AI 전공이 있고요. 단과 대학만 치면 60개 대학이 있습니다. 단과 대학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근 남경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전공마다 다르죠. 딥러닝이냐 자연 언어 처리냐에 따라서 전공만 다른데 학부 졸업하면 우리 돈으로 한 8천 정도 받습니다. 평균입니다. 남경대 기준으로 했을 때 석사하면 한 1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딥러닝이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졸업한 칭화를 하면 더 많습니다. 상해 교통은 어때요? 거기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고요. 지금 이 스템 우리가 AI를 하기 위한 스템 전공자들이 여러 가지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사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때부터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한 4,500개 AI 기업이 있다. 그중에 생성형 AI만 한 15% 정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